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생활법률 첫 번째 시간으로요. 민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주제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법한 것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지식인 기준으로 이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그 법률 질문들, 물론 뭐 온갖 질문들이 거기엔 다 올라오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올라오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다뤄볼 만한 것들을 발췌해서 주제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쭉.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로 많이 올라온 것들이 이제 뭐 무슨 죄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형법 질문이랑 그 다음에 뭐 민법 질문,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 관련해서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다가 이제 뭐 고소를 당하거나 이렇게 그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뭐 소액사건 그런 민사소송을 누구랑 진행하게 됐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에 대한 질문이 이제 많이 올라옵니다. 그 네이버에, 지식인에.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좀 인기 있는 주제들을 앞으로 이제 쭉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주제들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또 그것도 참고해서 향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민법, 그 중에서도 이제 매매 쪽, 매매 분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매매라는 건 이제 결국 물건을 사고 팔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해놨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이 이제 뭐 어떤 규정들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그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잠깐 설명을 하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법은 그 1945년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수립, 그리고 이제 각종 그때 당시에 이제 법제도 자체가 거의 일제시대 해방되기 직전에 일제가 남기고 간 법률, 그걸 그냥 그대로 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뭐 국가 초기 막 수립한 상태라서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근대 법률을 자체적으로 뭐 만들어낼 그런 입장이 안 됐고요. 그냥 뭐 무슨 제도 할 것 없이 그냥 법률 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제가 남기고 간 그 법률들을 그냥 그대로 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 이후 이제 1945년 이후에 뭐 지금까지 뭐 거의 한 7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많이 나름대로 뭐 발전을 해왔지만, 그래도 기본 골격은 그쪽에서 시작이 됐고, 그건 아직까지도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네. 특히 민법 부분에서는 뭐 친족 상속법 제외하고는 거의 뭐 골격은 그대로 갖고 오고 있고요. 그럼 일본법은 얘네들이 뭐 일본 애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일본 민법도 결국은 이제 독일에서 유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독일법이 원류고, 그럼 독일법은 어디서 나왔냐? 결국 또 기원은 결국은 로마법이죠. 그래서 로마법에서 시작해서 독일법 가고, 그 독일 걔네들이 보면은 뭐 민족성도 그렇지만 좀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과학 기술 쪽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죠. 뭐 예전 나치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최근에도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기술들은 거의 탁월하죠. 그러니까 걔네들 독일어 자체도 좀 딱딱한 이런 면이 있고,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법의 특징 자체가 좀
그 체계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구체적인 현실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법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일종의 어떤 층층이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레이어라는 개념이 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현실 구체적인 벌어진 사건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법률을 이제 적용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같은 법률 내에서도, 예를 들면 민법 내에서도 먼저 민법 총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채권, 그러니까 지금 매매잖아요. 여기 지금 사이트가 국가법령정보센터고 주소가 그 www.law.go.kr입니다. 그러니까 law.go.kr 그 사이트인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치면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본문에 1편 총칙, 그 다음에 2편 물권, 3편 채권, 4편 친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매매가 어딨냐 하면은 3편 채권에서 제2장 계약에서 3절 매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매매 안에도 매매 총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라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 매매와 관련해서 벌어진 현실 일들에 대해서 법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먼저 일단은 매매 각칙을 먼저 보게 되겠죠. 뭐 매매 효력 부분에서 판매,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규정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총칙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규정이 없는 거는 계약 총칙을 또 보게 되겠죠. 왜냐하면 매매가 계약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계약 총칙을 보게 되고, 계약의 성립 효력, 계약의 해지 해제가 있고, 그럼 여기도 규정이 없는 거는 또 채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라는 게 결국 채권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총칙을 또 보게 됩니다. 채권 총칙 규정이 또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포섭이 안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또 가장 민법의 제 첫 번째 단계 민법 총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매라는 이제 우리 현실에서 겪는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규정들이 이렇게 층층이 레이어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규정은 당연히 적용될 거고, 그 다음에 계약으로 넘어가서 계약 총칙에 관한 규정도 이쪽에 또 적용이 됩니다. 매매 쪽에.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채권 총칙의 규정들도 전부 다 매매 쪽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올라가서 민법 총칙의 규정들도 또한 매매 쪽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층층이 규정된 이런 구조가 이제 독일법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대로 뭐 일본이 갖고 왔으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걸 또 우리가 물려받았으니까 우리 민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층층이 규정된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경우에 그러냐라는 건 이제 사례를 들면서 이제 조금씩 그 구체적인 예를 앞으로 이제 나가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해가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매매의 규정을 잠깐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3절 매매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현실적인 그 사인 간의 그 다툼이 벌어졌을 때, 사인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걸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법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민주공화국이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그 민주공화국 이전까지는 왕정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이 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뭐 사인 간에 다툼이 일어나도 왕이 뭐 결정을 해주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 자체를요. 근데
이제 왕정이 무너지면서 공화국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뭐 5천만이라고 치면 5천만 전부 다가 각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똑같아지는 거죠. 왕정에서는 왕이 최고고 그 밑에 일반 국민들은 다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다르죠. 인간의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신분제인데, 공화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신분제가 폐지되고 이제 다 그냥 똑같아진 거죠. 똑같아지니까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나온 게 이제 결국은 법으로 해결하자 해서 이제 법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이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법대로 법조문을 봐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뭐 재판에 가는 거죠. 소송 절차로 가서 이제 결국은 그때 가면 이제 또 판사에 의해서 3심제에 거쳐서 1심, 2심, 3심 판사에 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분쟁의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회 체제가 되어 있고요. 예, 그런 걸 염두하고, 그럼 이제 매매에 관련해서 이제 이 규정들을 다 보진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많이 겪을 법한 문제와 관련된 규정들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의의가 나오죠. 먼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매의 일방 예약. 매매 일방 예약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당신 물건을 사겠습니다. 내가 당신 물건을 뭐 10,000원에 사겠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좋다 싫다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를 이제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 쪽에서 예약을 해버린 거죠. 매매를. 나 그거 살게 10,000원에. 근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그래 그러자 라고 했을 때 이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해약금 부분이 이제 우리 일방적으로 좀 규정이 되는, 좀 많이 쓰이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파트 계약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이제 계약금을 걸잖아요. 아파트 계약 아니더라도 뭐 좀 큰 물건 같은 경우는 먼저 계약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물건값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라면은 뭐 그거의 10%나 5% 정도를 걸죠. 그러면 10%면 1,000,000원이고 5%면 5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계약금 이런 식으로 걸죠. 걸어 놓는 거죠. 그래서 물건 살 사람이 먼저 500만원 정도를 물건 파는 사람한테 먼저 줍니다. 500만원 계약금. 그럼 그때 이제 계약서도 쓰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 양 당사자, 그러니까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나 그거 사기 싫다, 또는 나 그거 팔기 싫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 그거 팔기 싫으니까 이거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라고 하고 계약금 돌려주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끝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만약에 했다라면은 그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결정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럼 다툼이 생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 나 팔기 싫어, 500만원 그냥 돌려줄게 라고 하면은 물건 사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내가 500만원 주고 그거 물건 찜해놨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그걸 파기하냐, 나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분쟁이 생기는 거죠. 양 당사자가 서로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정을 해놓은 게 이제 이 조항인 거죠. 그래서 매매 당사자 일방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령자는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 되겠죠. 500만원 받은 사람은 그 배액, 그러니까 2배액, 즉 1000만원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1000만원을 주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반대로 이제 물건 사려고 했던 사람, 500만원 준 사람이 사기 싫어졌을 경우에는 그냥 500만원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네. 그럼 그걸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이행을 안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 조항을 빌미 삼아서 상대방은 이제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죠. 네. 소액 사건이든 민사 소송이든 민사 소송을 걸어서 이걸 법적으로 이제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민사 소송 절차에 관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해나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다음이나 뭐 이런 차후에 기회를 봐서 해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규정으로 매매계약 비용 부담은 당사자 쌍방이 반반씩 해서 절반으로 이제 부담을 한다. 뭐 매매계약 비용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택배비가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이제 서로 만났을 때 서로 간의 교통비,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매매 효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 해서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이 조문들을 다 다루진 않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접할 법한 그런 조문 한 3-4가지 정도만 다룰 겁니다. 네, 3-4가지 정도만 다루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